저는 빈손으로 떠나지만 이 집 곳간도 머지않아 텅 빌 겁니다. 꽃가마를 타고 들어온 첩에게 안방을 내주고 만삭의 몸으로 쫓겨나던 본처가 대문을 등진 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쫓겨나는 이는 16년 동안 삭바느질과 나물 장사로 기울어 가던 반가를 다시 일으켜 세운 조강지처였지요. 그런데 이제와 배가 남산만 한 만삭의 몸으로 보찜 하나만 달랑 지운 채 대문 밖으로 내몰린 것입니다. 담장 밖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마저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쫓겨나는 여인은 울지도 매달리지도 않았지요. 그저 조용히 등을 돌려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무엇을 믿고 저토록 담담할 수 있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다복과 재물의 기운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밤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낙동강 물길이 크게 휘도는 상주 고을에 구씨성을 쓰는 향반 한 집이 있었습니다. 향반이란 시골에 눌러앉은 양반을 이르는 말이지요. 벼슬은 없어도 반가의 법도만은 꼬장꼬장 지키는 집안이었습니다. 그 집 안주인이 바로 청송댁이었습니다. 친정이 청송인 까닭에 사람들이 그리 불렀지요. 17의 시집와 어느새 30을 넘겼으나 얼굴에는 아직도 단정한 기품이 남아 있었습니다. 허나 이 집이 처음부터 반듯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보시게 오늘도 글만 붙들고 계실 참이요? 청송댁이 물었습니다. 젊은 지아비 구덕원은 방구석에 앉아 책장만 넘기고 있었지요. 과거가 코앞인데 어찌 붓을 놓겠소. 과거도 좋지만 당장 오늘 저녁 지을 쌀이 없습니다. 또 떨어졌으니 면목이 없구려. 구덕원의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습니다. 벌써 몇 해째 낙방이었지요. 살림은 기울대로 기울어 반가라는 이름이 무색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청송댁이 치마를 걷어붙였습니다. 글은 서방님이 읽으시고 살림은 제가 살리겠습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분만 붙드세요. 그날부터 청송댁은 잠을 줄였습니다. 남의 집 삭바느질을 맡고 새벽이면 나무를 캐어 장에 내다 팔았지요. 손끝이 부르트고 갈라져도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장터에 나서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인이 구선비댁 안 사람이라며? 반가 마님이 나물 바구니를 이고 나왔네 그려. 그런 말이 귀에 박혀도 청송댁은 얼굴 한 번 붉히지 않았습니다. 나물 사세요. 아침에 캔 것이라 여간 싱싱한 게 아닙니다. 댁 같은 반가 마님이 어찌 이런 일을 다 하시오? 반가면 굶어도 됩니까? 손발성한데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당당함에 오히려 사람들이 물건을 더 사갔습니다. 청송댁의 바구니는 늘 남보다 먼저 비었지요.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훗날 이 집을 일으킨 미천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지아비의 밥상부터 챙겼습니다. 오늘은 조기 한 마리를 샀습니다. 어서 드세요. 부인은 어찌 안 드오? 저는 아까 장에서 요기를 했지요. 서방님이나 많이 드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청송댁은 종일 물 한 모금으로 버틴 날이 허다했지요. 허나 그런 속내를 지아비에게 내비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부인, 이 궁상을 언제까지 떨어야 하오? 궁상이라니요. 살아보자는 것이지요. 내 반드시 급제하여 이 고생을 갚으리다. 급제 못하셔도 좋습니다. 곁에 계셔 주시는 것만으로 저는 족합니다. 세월이 흘러 살림은 조금씩 폈습니다. 청송댁이 억척으로 모은 돈으로 논밭을 사고 곳간에 곡식이 쌓였지요. 마침내 구씨 집은 고을에서 알아주는 반가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저 집이 저리 된 건 다 안주인 덕이지. 조강지처가 복덩이라니까. 조강지처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게미와 쌀겨를 함께 씹으며 가난을 견딘 아내를 이르는 말이지요. 청송댁이 꼭 그런 아내였습니다. 허나 이 집에는 한 가지 그늘이 있었습니다. 혼인한 지 10수년이 지나도록 슬하의 자식이 없었던 것이지요.
어머님, 소자볼 낯이 없습니다. 구덕원이 노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늙은 시어머니는 병석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요. 덕원아, 무슨 소리를 그리 하느냐. 대를 이을 손이 없으니 이 어찌 불효가 아니겠습니까? 그 말에 시어머니의 눈빛이 서늘해졌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이 어찌 며느리 탓이란 말이냐. 그런 소리는 입에 담지도 마라. 허나 어머니, 덕원아, 내 마지막으로 이르는 말이니 새겨들어라. 시어머니가 마른 손을 뻗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청송댁이 그 곁에 다가와 무릎을 꿇었지요. 지게미와 쌀겨를 함께 씹은 아내는 하늘도 함부로 내치지 않느니라. 이 집이 다시 일어선 것이 미 덕이더냐. 너는 죽는 날까지 이 사람을 저버려선 안 된다. 알겠느냐? 예,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구덕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에 얼마만한 무게가 실렸는지는 그 자신도 알지 못했지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놓지 않은 채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헝겊에 곱게 싼 은비녀 한 짝이었습니다. 이것을 받아라. 어머님, 이것은 우리 구씨 집 종부에게만 내려오는 표식이니라. 반쪽은 내가 지니고 나머지 반쪽은 저 아이가 맡아두었다. 시어머니의 눈길이 문간에 선늙은 유모에게 향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시어머니를 모셔 온 점례 할멈이었지요. 점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짝이 다시 만나는 날, 그것이 이 집 진짜 안주인을 가리킬 것이다. 부디 그날까지 몸조심하여라. 어머님, 어찌 그런 말씀을. 청송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허나 시어머니는 희미하게 웃을 뿐이었지요. 그날 밤 노마님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청송댁은 은비녀 반쪽을 저고리 깊숙이 갈무리했습니다. 그것이 훗날 무엇을 뒤집을 물건이 될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의 3년상을 치르는 동안 청송댁은 더욱 정성을 다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사당에 절을 올리고 문중 어른들을 지극히 모셨지요. 사람들은 그런 청송댁을 두고 참으로 반가의 종부답다 하였습니다. 허나 정작 지아비 구덕원의 마음은 조금씩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대를 이을 손이 없다는 말이 그의 가슴에 가시처럼 박혀 빠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자식이 없으니 이 집이 다 무슨 소용인가. 구덕원은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곁에서 그 말을 들은 청송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허나 그녀는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서방님, 너무 상심 마세요. 늦게라도 점지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 그럴 수 있으면 오죽 좋겠소. 그 무렵 청송댁은 밤마다 사당 뒤 우물가에 홀로 나가곤 했습니다. 정화수를 떠놓고 두 손을 모으는 것이었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점례 할멈이 어느 밤 다가와 말했습니다. 마님, 이 추운데 또 나와 계십니까? 할멈이 구려 잠이 오질 않아서요. 자식 걱정이시지요. 소인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할멈, 내가 이 집에 죄를 짓고 있는 것만 같소. 청송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점례가 그 곁에 쪼그려 앉았지요. 마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노마님께서 뭐라 이르셨습니까? 자식 없는 것이 어찌 안 사람 탓이겠습니까? 허나 서방님 낯빛이 날로 어두워지니 내 어찌 마음이 편하겠소. 사내 마음이란 게 원래 갈대 같은 것입지요. 허나 마님은 이 집 종부이십니다. 노마님 은비녀가 그걸 말해주지 않습니까? 청송댁은 저고리 속 은비녀를 가만히 매만졌습니다. 그 차가운 감촉이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는 듯 했지요. 할멈, 나머지 반쪽은 잘 있소. 염려 마십시오. 소인이 목숨처럼 간직하고 있습니다. 두 짝이 다시 만나는 날까지요. 그때만 해도 청송댁은 몰랐습니다. 그 두 짝이 다시 만나기까지 얼마나 모진 세월을 건너야 할지를 말이지요. 그해 겨울 구덕원은 볼일이 있다며 이웃 고을 잔치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서 훗날 이 집을 발칵 뒤집어 놓을 한 사람과 다시 마주치게 됩니다.
곱게 단장하고 가야금을 타던 매월이라는 이름의 기생이었지요. 실은 구덕원이 젊은 시절 드나들던 기방에서 얼굴을 익힌 사이였습니다. 오래 끊겼던 옛정이 그 잔칫날 밤 되살아난 것이지요. 돌아온 구덕원의 눈빛이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청송댁은 그 미묘한 변화를 알아차렸으나 설마 하는 마음에 애써 눈을 감았습니다. 16해를 함께한 지아비가 설마 그러랴 싶었던 것이지요. 허나 세상일이란 설마 하는 데서 무너지는 법입니다. 이웃 고을 잔치에서 돌아온 뒤로 구덕원은 부쩍 바깥 출입이 잦아졌습니다. 사나흘에 한 번은 말을 몰고 나가더니 어느 날은 이틀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지요. 서방님, 요즘 어딜 그리 다니십니까? 벗들과 시회가 있어. 그러오. 신경 쓰지 마시오. 시회라니 다행입니다. 허나 몸을 상하실까 걱정입니다. 청송댁은 그저 지아비의 건강을 염려할 뿐이었습니다. 설마 딴 마음을 품었으리라고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지요. 허나 소문이란 발이 빠른 법입니다. 하루는 이웃에 사는 노파가 넌지시 귀띔을 했습니다. 청송대, 내 못할 말을 하는 것 같소만 무슨 말씀이신지요? 대개 서방님이 요즘 어느 기방에 드나든다는 말이 있소. 매월이라는 기생한테 아주 홀딱 빠졌다고. 청송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슴이 방망이질을 쳤지요. 허나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잘못 들으신 게지요. 우리 서방님이 그럴 분이 아닙니다. 그럼 다행이고 내 괜한 소리를 했나 보. 노파는 혀를 차며 돌아갔습니다. 청송댁은 그날 밤뜬 눈으로 지아비를 기다렸지요. 자정이 넘어서야 대문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제 오십니까? 어인일로 안 자고 있소. 서방님 소첩이 한 가지 여쭐 것이 있습니다. 청송댁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바깥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기방에 드나드신다는 그 말에 구덕원의 낯빛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부인, 내 오늘은 피곤하니 그 얘긴 다음에 합시다. 서방님, 그만하래도 구덕원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16해를 함께 살며 한 번도 없던 일이었지요. 청송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음 날 구덕원은 문중 어른들을 사랑채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을 꺼냈지요. 소자, 후사를 위해 소시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백부 되는 노인이 헛기침을 하며 물었습니다. 소실이라. 안 사람은 무어라 하더냐? 대를 잇는 일이니 안 사람도 이해할 것입니다. 자식이 없다 하나 청송댁이 이 집의 세은공이 어디 한둘이더냐. 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해선 아니 된다. 어른들 뜻은 잘 알겠습니다. 허나 종가의 대가 끊기면 그것이 더 큰 불효가 아니겠습니까? 구덕원의 고집은 완강했습니다. 어른들은 마뜩자는 낯빛이었으나 대 있는 일을 대놓고 막을 수도 없었지요. 그 무렵 관아의 설이 하나가 구씨 집을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심영이라는 자였습니다. 설이란 관아의 문서를 다루는 아전을 이르는 말이지요. 붓을 놀리는 솜씨가 여간 아니어서 남의 글씨를 감쪽같이 흉내내기로 소문이 자자한 자였습니다. 날이 소인이 왔습니다. 오, 심영이, 어서 들게. 구덕원과 심영은 사랑방에 마주 앉아 오래도록 무언가를 의논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리는 낮고 은밀했지요. 문서 일이라면 소인만 믿으십시오. 감쪽같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네만 믿네. 이 일이 잘 되면 후사하지 않음세. 청송댁은 그 광경이 어쩐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허나 서리가 관아 일로 드나드는 줄로만 알았지. 그 붓끝이 제 운명을 뒤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며칠 뒤 마침내 그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매월이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리는 매월을 보고 하인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비단 치마에 화려한 놀이개, 분단장을 곱게 한 얼굴은 과연 고을에서 손꼽히던 기생다웠지요. 어머, 이 집이
그리 대단하다더니 과연 듣던 대로예요. 매월은 마당을 둘러보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마치 제 집에 들어서는 사람 같았지요. 청송대기 마루로 나와 그녀를 맞았습니다. 두 여인의 눈이 처음으로 마주쳤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안으로 드시지요. 호호, 안주인께서 이리 마중을 다 나오시고 참으로 인심이 후하시네요. 매월의 입가에 묘한 웃음이 걸렸습니다. 말은 공손했으나 그 눈빛에는 감출 수 없는 오만함이 서려 있었지요. 앞으로 한 집에 살 사이이니 서로 의지하며 지냅시다. 청송댁이 담담히 말했습니다. 매월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지요. 의지라뇨. 저야 그저 나리 뜻을 따를 뿐인걸요. 안주인께서 저를 어여삐 봐 주셔야지요. 말끝마다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점례 할멈이 눈살을 찌푸렸지요. 그날 밤 점례가 청송댁의 방을 찾았습니다. 마님, 소인은 저 여인이 영 마음에 걸립니다. 할멈도 참 손님으로 오신 분을 두고 그런 말을 하면 못 써요. 손님이라니요. 벌써 안방을 넘보는 눈빛이던걸요. 게다가 저 서리놈하고도 낯이 익은 사이 같았습니다. 서리와 청송댁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허나 곧 고개를 저었지요. 할멈이 너무 예민한 게요. 설마 그런 일이야 있겠소. 마님,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노마님 말씀을 잊지 마시고요. 점례의 목소리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청송댁은 그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애써 웃어 넘겼지요. 과연 점례의 눈은 매서웠습니다. 그날 밤늦게 매월은 아무도 모르게 심영을 제 방으로 불러들였지요. 오랜만이네. 심영이 자네가 이 집 드나든다는 소식 듣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 소인도 그렇습니다. 헌데 마님, 이왕 이 집에 들어오셨으니 크게 한번 노려보시지요. 크게라니 기왕지사첩으로 만족하실 겁니까? 저 안주인 자리를 통째로 차지하시면 이 집 재산이 다 마님 것이 아니겠습니까? 매월의 눈이 어둠 속에서 번득였습니다. 자네 말이 내 마음에 꼭 드는군. 헌데 저 안주인이 여간 내기가 아니야. 어찌하면 좋겠나? 방도야 소인이 찾아드리지요. 문서를 다루는 일이라면 이 심영이 손끝에서 못할 게 없으니까요. 두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오래도록 속닥였습니다. 그 방에서 흘러나온 은밀한 웃음소리를 마침 뒷간에 다녀오던 점례가 얼핏 들었지요. 허나 늙은 유모의 말을 누가 귀담아 들어 주겠습니까? 그러나 점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매월과 심영은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 아는 사이였던 것입니다. 아니, 아는 정도가 아니었지요. 두 사람은 이 집을 통째로 삼키려는 한 가지 은밀한 뜻으로 굳게 엮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매월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방 시절 이미 사내 아이 하나를 낳아 먼 마을 저점이에게 맡겨 남몰래 키우고 있었던 것이지요. 매월은 그 아이를 두현이라 불렀습니다. 언젠가 이 집 종손 자리에 그 아이를 앉히는 것, 그것이 매월이 품은 진짜 속셈이었습니다. 허나 그 아이가 실은 뉘씨인지는 매월 자신과 하늘만이 알 뿐이었지요. 첩이 들어온 뒤로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매월은 하루가 다르게 안방 살림에 손을 뻗쳤습니다. 곳간 열쇠를 넘받고 하인들을 제 사람으로 만들었지요. 하루는 청송댁이 곳간을 살피러 나갔다가 낯선 광경을 보았습니다. 매월이 열쇠 꾸러미를 손에 쥔 채 하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열쇠는 어디서 났소? 아, 나리께서 소첩더러 살림을 좀 거들라 하셨지. 뭐예요? 꽃간 열쇠는 이 집 종부가 맡는 법이요. 이리 내시오. 청송댁이 손을 내밀자 매월은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어머, 종부라고 유세하시는 거예요? 자식도 못 낳으신 분이 무어라 하였소. 틀린 말 했나요? 저는 나리 핏줄을 이미 둔 몸이랍니다. 이 집대를 이을 사람이 누군지는 두고 보면 알겠지요. 매월이 입가에 서늘한 웃음을 물었습니다. 나리의 핏줄이라니 청송댁으로선 금시초문이었지요.
가슴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매월은 구덕원의 품에 안겨 앙탈을 부렸습니다. 날이 소첩은 이 집에서 도무지 길을 펴고 살 수가 없어요. 어인 일로 그러느냐. 안주인께서 사사건건 소첩을 종부리듯 하시니 서러워서 못 살겠어요. 날이 핏줄인 우리 두현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니까요. 그럴 리가. 그 사람이 원래 모진 데가 없는 사람인데 나리는 소첩 말을 못 믿으시는군요. 두현이가 나리 자식이 아니라도 이러시겠어요? 매월이 눈물을 짜내며 돌아누웠습니다. 구덕원은 어쩔 줄 몰라 그녀를 달랬지요. 젊은 시절 정을 통한 매월이 낳은 아이라니 구덕원은 그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알겠다, 알겠어. 내 두현이를 어엿한 종손으로 세워줄 터이니 그만 울어라. 이르는 걸로는 안 돼요. 우리 두현이가 이 집 종손이 되려면 걸리는 게 없어야 하잖아요. 매월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나직이 울렸습니다. 그 말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구덕원은 미처 헤아리지 못했지요. 구덕원은 그런 매월에게 흠뻑 빠져 청송댁을 찾는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그리고 그 해가 저물 무렵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16해를 자식 없이 살아온 청송댁의 몸에 마침내 태기가 든 것이었습니다. 청송댁의 태기 소식은 삽시간에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16해를 기다린 경사였지요. 점례 할멈은 눈물을 훔치며 기뻐했습니다. 마님, 하늘이 드디어 이 집을 굽어보셨습니다. 이 얼마나 경사입니까? 할멈, 나도 아직 믿기지가 않소. 정말 내가 어미가 되는 것이오? 암요, 되고 말고요. 그것도 종부의 몸에서 나는 아이니 이 아이가 바로 이 집 적장자가 아니겠습니까? 적장자란 정실이 낳은 맏아들, 곧 집안을 이어받을 종손을 이르는 말입니다. 점례의 말이 옳았지요. 청송댁이 아들을 낳는다면 매월의 아이는 종손이 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 매월을 다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아요. 매월이 시명을 은밀히 불러 앉혔습니다. 낯빛이 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저 여자가 아들이라도 낳는 날엔 우리 두현이는 영영 찬밥 신세가 되고 말아요. 나는 다시 기방으로 쫓겨날 테고요. 진정하십시오. 방도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요. 시명이 붓을 만지작거리며 낮게 웃었습니다. 저 여자가 아이를 낳기 전에 이 집에서 내보내면 그만 아닙니까? 내보내다니 무슨 수로요? 칠거지약이라고 아시지요? 칠거지약이란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7가지 허물을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투기, 곧 남편의 첩을 시샘하는 죄도 들어 있었지요. 안주인이 나리께 소시를 들인 일로 앙심을 품고 못된 짓을 했다. 일이 꾸미면 됩니다. 투기죄로 몰아문서 한 장만 갖추면 관에서도 어쩌지 못하지요. 허나 그 여자가 순순히 문서에 손도장을 찍겠어요? 손도장이야. 시명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찍게 만들면 되지요. 취한 밤이든 병든 틈이든 종이에 먹만 묻히면 그만입니다. 매월의 입가에 서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깊도록 머리를 맞댔지요. 며칠 뒤 구덕원은 매월을 정식으로 첩실에 앉히겠다며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기생 출신 첩을 꽃가마에 태워 집으로 들이겠다는 것이었지요. 꽃가마란 본디 정실을 맞을 때나 쓰는 것이라 첩을 그리 태우는 법은 없었습니다. 반가의 법도를 아는 이라면 눈살을 찌푸릴 일이었지요. 잔칫날 아침 청송댁이 사랑채로 나아가 조용히 아뢰었습니다. 서방님, 소첩이 감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무슨 일이요? 소시를 들이시는 일은 소첩도 대를 위해 받들겠습니다. 허나 첩을 꽃가마에 태우는 것은 반가의 법도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문중 어른들 뵐 낯도 생각하셔야지요. 지극히 옳은 말이었습니다. 허나 구덕원의 낯빛은 싸늘하기만 했지요. 법도, 그대는 어찌 사사건건 나를 가르치려 드는가. 가르치다니요. 그저 집안을 염려하여. 됐네. 그대 속을 내가 모를 줄 아는가.
소실을 시샘하여 트집을 잡는 게지. 청송댁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어찌 그런 마음이었겠습니까? 허나 아무리 아뢰어도 지아비의 귀에는 닿지 않았지요. 이윽고 꽃가마가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매월이 붉은 원삼을 곱게 차려입고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마치 새 안주인이라도 되는 양 의기양양했지요. 그 광경을 마루에서 지켜보던 청송댁의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구덕원의 입에서 그 말이 떨어졌습니다. 안주인은 이제 저 사람일세. 온 마당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하인들도 구경 온 이웃들도 제 귀를 의심했지요. 청송댁은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서방님, 지금 무엇라 하셨습니까? 들은 그대로일세. 자식도 없는 사람이 안방을 차지하고 있어 무엇하겠는가. 그 밤 청송댁은 홀로 방에 앉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그런데 자정이 넘은 무렵 매월이 술상을 들고 방으로 찾아들었지요. 형님, 낮에 있었던 일은 잊으세요. 한 집에 살 사이인데 척지고 지낼 게 뭐 있어요. 자, 화해주 한 잔 받으세요. 청송댁은 마다했으나 매월이 거듭 권하는 통에 마지못해 잔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술에는 정신을 흐리게 하는 약이 몰래 타여 있었지요. 청송댁은 곧 정신이 아득해져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모든 일이 벌어진 뒤였습니다. 이복에 청송댁, 이 문서에 그대가 손도장을 찍은 걸 다들 보았네. 구덕원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청송댁이 투기하여 소실을 해하려 했으며 스스로 이 집을 나가겠노라 다짐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지요. 끝에는 붉은 손도장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청송댁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찍힌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소첩이 찍은 것이 아닙니다. 소첩은 이런 글을 쓴 적도 손도장을 찍은 적도 없습니다. 그럼 이 손도장은 미 것이란 말인가? 여기 이렇게 증인도 있는데 곁에 선 시명이 시치미를 뚝 뗐습니다. 소인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안주인께서 손수 찍으셨지요. 청송댁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외쳐도 문서 한 장 앞에서는 소용이 없었지요. 게다가 세상에는 이미 청송댁이 투기 끝에 제 발로 집을 나갔다는 소문이 쫙 퍼진 뒤였습니다. 서방님, 소첩의 배 속에 서방님의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봐서라도 그 아이가 정녕 내 아이인지 어찌 아는가. 구덕원의 모진 말에 청송댁은 그만 말을 잃었습니다. 문중 어른들이 뒤늦게 달려왔습니다. 백부되는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서 호통을 쳤지요. 덕원아,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조강지처를 이리 내치다니 사족이 할 짓이더냐? 어르신, 저 사람은 투기죄를 지었습니다. 여기 문서가 있지 않습니까? 문서, 내 저 사람을 10수년 보아왔다만 투기할 위인이 아니다. 필시 무슨 곡절이 있을 게야. 곡절이라니요. 손도장까지 찍힌 문서를 두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구덕원이 막무가내로 우기자 노인은 혀를 끌끌 찼습니다. 문서와 소문이 이미 굳어진 마당에 심증만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어허,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인가? 청송댁, 자네는 정녕 억울한 것이 없는가? 어르신, 소첩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허나 지금은 소첩의 말을 증명할 길이 없으니 이대로 물러갈 수밖에요. 청송댁은 담담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서슬 없는 태도가 오히려 지켜보는 이들의 가슴을 저리게 했지요. 백부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힘이 여기까지밖에 미치지 못하니 참으로 면목이 없구나. 부디 몸성이 지내다가 진실을 밝힐 날이 오거든 다시 오너라. 친정은 이미 오래전 몰락하여 기댈 곳이 없었고 관아의 서리마저 저쪽 편이었지요. 만삭의 몸에 무일 뿐인 청송댁에게는 이 억울함을 풀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오늘의 이 한마디를 청송댁은 10년이 지나도록 가슴에 새겨두었습니다. 진실을 밝힐 날이 오거든 다시 오라던 그 말을요.
할멈, 울지 마시오. 나는 괜찮소. 떠나는 길 청송댁은 오히려 통곡하는 점례를 다독였습니다. 마님, 이 늙은 것이 마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니 돼요. 할멈은 여기 남아 나머지 은비녀를 지켜주시오. 언젠가 두 짝이 다시 만날 날이 올게요. 나는 그날을 믿소. 청송댁은 저고리 속 은비녀 반쪽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나서기 직전 걸음을 멈추고 등 뒤 집을 향해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지요. 저는 빈손으로 떠나지만 이 집 곳간도 머지않아 텅 빌 겁니다. 원망도 눈물도 없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허나 그 말을 들은 이들은 어쩐지 등골이 서늘해졌지요. 청송댁은 그 길로 보찜 하나를 진 채 눈 내리는 대문을 나섰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한방눈이 소리 없이 쏟아졌지요. 만삭의 몸으로 눈길을 걷던 청송댁은 마침내 어느 낯선 마을 어귀에서 그만 정신을 놓고 말았습니다. 에구머니나, 이게 웬 사람이야. 마침 그 앞을 지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객주집을 꾸리는 단실이라는 이였지요. 객주란 길손을 재우고 물건을 맡아 주는 집을 이르는 말입니다. 여보게들, 어서 이 사람 좀 안으로 옮기게. 산기가 있어. 어서. 단실의 다급한 외침에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청송댁은 그 밤 단실의 객주집 뜨끈한 아랫목에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세상에 나온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우렁차게 울려 퍼졌지요. 아들이구먼 아들이야. 이렇게 눈보라치는 밤에 태어났으니 이 아이 명은 아주 길겠소. 단실이 아이를 안아들며 활짝 웃었습니다. 청송댁은 그 조그만 아이를 품에 안고 참았던 눈물을 그제야 쏟아냈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이런 어미를 만나 이 고생을 하는구나. 허나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청송댁은 젖은 눈으로 조용히 다짐했지요. 기다려라. 이 어미가 반드시 내 자리를 되찾아 주마. 그 아이의 이름을 윤설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청송댁의 길고 긴 1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실의 객주집에서 몸을 푼 청송댁은 며칠을 알아 누웠습니다. 눈길에 얼고 마음에 상한 몸이 쉬이 낫지 않았지요. 단실은 그런 청송댁을 친자매처럼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댁은 대체 뉘신데 이 엄동설 안에 만삭으로 길을 나섰수. 단실이 미음을 떠먹이며 물었습니다. 청송댁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지요. 묻지 말아 주시오. 그저 갈 곳 없는 사람이라고만 알아두시오. 사연이 깊구먼. 굳이 캐 묻진 않으리다. 몸이나 어서 추스르시오. 단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청송댁의 손을 볼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지요. 손을 보니 알겠수. 이 손이 어디 곱게 산 손이요. 억척스레 살림 살아온 손이지. 그런 손은 어디 가도 굶진 않소. 그 말이 청송댁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렇지요. 이 손으로 기울어 가던 반가를 일으키지 않았던가요. 청송댁은 이를 악물고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단실이 나도 이 집 일을 좀 거들게 해 주시오. 공밥을 얻어먹을 수는 없소. 몸도 성치 않은데 무얼 하겠다고. 손발이 성하니 못할 일이 어디 있겠소. 무엇이든 시켜만 주시오. 그날부터 청송댁은 객주집 부엌일을 맡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불을 지피고 길손들의 밥을 지었지요. 갓난 윤서를 등에 업은 채였습니다. 아이가 보채면 젖을 물리고 잠들면 다시 일손을 놀렸습니다. 청송댁의 음식 솜씨는 이내 소문이 났습니다. 반가에서 익힌 정갈한 손맛이 여느 객주집과는 달랐던 것이지요. 이 집 국밥 맛이 아주 일품이구먼. 상주 오갈 땐 꼭 여기서 묵어야겠어. 장사치들이 다 이 집만 찾는 데는 이유가 있었구먼 그래. 길손이 늘자 객주집 살림도 부쩍 폈습니다. 단실은 청송댁의 손을 붙들고 고마워했지요. 자네가 온 뒤로 우리 집이
아주 흥청거리네. 자네는 복덩이야. 복덩이. 복덩이라니 당치 않소. 거둬주신 은혜에 비하면 이것도 부족하지요. 두 여인은 서로를 의지하며 세월을 건넜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친자매보다 더 든든한 사이가 되었지요. 객주집 일을 익히며 청송댁은 눈이 점점 트였습니다. 오가는 장사치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것이지요. 어디서 무엇이 흔하고 어디서 무엇이 귀한지, 소금이며 무명이며 곡식이 어느 철의 값이 오르는지, 반가 안방에서는 알 수 없던 세상 이치가 객주집 마당에서 훤히 보였습니다. 단실이 내 한 가지 궁리한 게 있는데 들어보겠소. 무언데 그러우? 이 고을엔 소금이 귀의 값이 비싸오. 헌데 바닷가 포구에선 소금이 흔의 값이 헐하지요. 포구에서 소금을 떼어다 이 고을에 풀면 셈이 남지 않겠소. 단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자네 그런 데까지 생각이 미쳤나. 헌데 미천이 있어야 장사를 하지. 그동안 부엌일로 모은 삭시 조금 있소. 적지만 시작은 되지 않겠소. 청송댁은 그 작은 미천으로 소금 장사에 나섰습니다. 처음엔 등짐 하나 지고 포구를 오갔지요. 눈보라를 맞고 발이 부르터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등잔 밑에서 샘을 헤아리고 낮이면 십리 길을 마다 않고 걸었습니다. 허나 장사가 늘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어렵게 뗀 소금이 비에 젖어 몽땅 못 쓰게 된 적도 있었지요. 청송댁은 그 앞에서 주저앉아 울고 싶었습니다. 허나 등에 업힌 윤서를 보고는 다시 이를 악물었지요. 괜찮다, 윤서야. 이만한 일로 내 어미가 쓰러질 것 같으냐. 그 밤 청송댁은 몰래 눈물을 훔치면서도 다음 장사길을 궁리했습니다. 낮에는 억척스레 웃고 밤에는 남몰래 울었지요. 그렇게 한 해, 두 해가 흘렀습니다. 그렇게 억척으로 몇 해를 구르자 청송댁의 장사도 제법 틀이 잡혔습니다. 소금에서 무명으로, 무명에서 곡식으로 손을 넓혀갔지요. 샘이 밝고 약조를 칼같이 지키니 청송댁과 거래하려는 이가 하나둘 늘었습니다. 허나 장사가 커질수록 시세 많은 자도 생기는 법입니다. 그 고을 소금을 독차지하던 만석군 토호 하나가 청송댁을 눈의 가시로 여긴 것이지요. 하루는 청송댁이 그동안 모은 미천을 죄다 털어 큰 소금 배 한 척을 통째로 사들였습니다. 그것만 제값에 풀면 살림이 단번에 펴질 판이었지요. 그런데 소금을 부리려는 날 관속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 소금에 잔물이 섞였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불량한 물건이니 관에서 압수하겠다. 토호가 관속을 구워 삶아 청송댁의 소금을 불량으로 몰아 헐값에 빼앗으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잔물이 섞였다는 낙인이 찍히면 청송댁은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릴 판이었지요. 소금의 잔물이라니 당치 않소. 무슨 근거로 그리 말하시오. 고발이 들어왔으면 그만이지. 무슨 말이 그리 많으냐. 관속이 윽박질렀습니다. 구경꾼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지요. 바로 그때 청송댁이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나섰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가려봅시다. 여봐라, 물동이 두 개만 가져오너라. 청송댁은 제 소금 한 줌과 저 토호가 파는 소금 한 줌을 각각 물동이에 풀었습니다. 그러고는 구경꾼들을 향해 낭낭히 외쳤지요. 잔물 섞인 소금은 물에 풀면 찌꺼기가 가라앉고 물이 흐려지는 법입니다. 자, 다들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시오. 어느 쪽이 맑고 어느 쪽이 흐린지. 과연 청송댁의 소금을 푼 물은 맑디말 같고 토호의 소금을 푼 물은 뿌옇게 흐려지며 바닥에 검은 모래가 가라앉았습니다. 잔물을 섞은 것은 청송댁이 아니라 도리어 저 토호였던 것이지요.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세상에 저것 좀 보게. 흐린 건 저 토호 소금이잖아. 애먼 사람 잡으려다 제 미천이 먼저 드러났구먼 그래. 관속들도 낯이 벌개져 슬그머니 물러갔습니다. 애먼 누명을 제 손으로 벗어져 친 이 일로 청송댁의 이름은 오히려 온 고을에 쫙 퍼졌지요.
저 사람과 거래하면 손해볼 일이 없어. 약조한 건 하늘이 두 쪽 나도 지키는 사람이니까. 게다가 그 억울한 누명까지 제 손으로 벗었다지 뭔가. 여간 내기가 아니야. 그 소문의 큰 거래처들이 앞다투어 청송댁을 찾았습니다. 몇 해가 더 지나자 청송댁은 어엿한 객주의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단실의 낡은 객주집은 이제 상주에서 첫손 꼽는 큰 객주로 우뚝 섰지요. 자네가 이 집을 이만큼 키울 줄 내 진작에 알아봤네. 늙은 단실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살림은 온전히 청송댁의 손에 맡겨져 있었지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만한 큰 객주의 안주인이면 이름이 널리 알려질 법도 한데 청송댁은 좀처럼 제 얼굴과 내력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바깥일은 늘 믿음직한 차인을 내세워 처리하게 했지요. 차인이란 장사를 대신 도와주는 일꾼을 이르는 말입니다. 안주인께선 어찌 그리 몸을 감추십니까? 차인이 물으면 청송댁은 그저 담담히 웃을 뿐이었습니다. 장사치가 얼굴을 앞세워 무엇하겠나. 샘만 밝으면 그만이지. 허나 그 속에는 다른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청송댁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여긴 것이지요. 언젠가 저 구씨 집 앞에 다시 설 그날까지 제 존재를 감추어 두려 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청송댁이 억척으로 일어서는 그 세월 동안 구씨 집에서도 조용히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매월은 밖에 맡겨두었던 아이 두현을 슬그머니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러고는 구덕원 앞에서 눈물을 지으며 아뢰었지요. 나리, 실은 이 아이가 나리 핏줄이옵니다. 젊은 시절 나리를 모실 적 가진 아이를 차마 말 못하고 밖에서 키웠지요. 오, 이 아이가 정녕 내 자식이란 말이냐. 자식의 목마른 구덕원은 그 말을 한치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두현을 끌어안고 기뻐 어쩔 줄을 몰랐지요. 당장이라도 종손으로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허나 문중 어른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구나. 매월이 이 집에 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리 큰 아이가 있다니. 셈이 영 맞질 않아. 어르신, 그런 말씀 마세요. 나리께서 젊은 시절 두신 아이라니까요. 매월은 시치미를 뚝 뗐습니다. 허나 어른들의 의심이 쉬이 가라앉지 않자 매월은 다시 심영을 불러들였지요. 심영이, 저 늙은이들이 두현이 나이를 두고 자꾸 트집을 잡네. 어찌하면 좋겠나. 염려 마십시오, 마님. 문설한 붓끝에서 나는 것이니 나이든 내력이든 소인이 얼마든지 꾸며 드리지요. 두 사람은 또다시 은밀한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10년 전 청송댁을 내쫓은 그 붓이 이번엔 두현의 내력을 꾸미기 시작한 것이지요. 허나 그 거짓 붓질이 훗날 어떤 화가 되어 돌아올지는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런 소식들은 오가는 장사치들의 입을 타고 이따금 청송댁의 귀에도 흘러들었습니다. 구씨 집에 웬 아이가 종손 자리를 넘본다더라. 그 집 안주인 첩이 살림을 결단낸다더라 하는 풍문이었지요. 그럴 때마다 청송댁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안주인님, 낯빛이 안 좋으십니다. 무슨 언짢은 소식이라도. 차인이 조심스레 물으면 청송댁은 이내 낯빛을 고쳤습니다. 아닐세, 남의 집 일에 내가 무얼. 허나방으로 돌아온 청송댁은 홀로 이를 악물곤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거짓을 밝히고 싶었지요. 허나 지금 빈 몸으로 나섰다간 10년 전처럼 또다시 문서 한 장에 짓밟힐 뿐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기르자 청송댁은 끓어오르는 마음을 억누르고 또 억눌렀습니다. 저들이 방심한 채 죄를 쌓아갈수록 그 죄는 훗날 저들 스스로의 발목을 잡을 터였지요. 청송댁은 그날을 위해 묵묵히 샘을 밝히고 사람을 얻으며 힘을 키워갔습니다. 그렇게 구씨 집의 어둠이 깊어가는 동안 청송댁의 아들 윤서도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어느새 10살이 된 윤서는 총명하고 심지가 굳은 아이였지요. 청송댁은 없는 살림에도 아이에게 그를 가르쳤습니다. 윤서야,
글은 어찌 이리 열심히 읽느냐. 어머니께서 사람은 글을 알아야 도리를 안다 하셨잖아요. 소자,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되어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습니다. 그 말에 청송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비 없이 자란 아이가 이토록 반듯하게 크다니 대견하고도 애틋했지요. 하루는 윤서가 저작거리에 나갔다가 어른들 여럿에게 둘러싸여 곤욕을 치른 일이 있었습니다. 짓궂은 장정들이 아이를 놀린 것이지요. 내 이놈, 애비 없는 자식이 눈은 왜 그리 부라리느냐. 우리 어머니를 욕보이지 마시오. 애비가 없는 게 아니라 못난 애비를 두었을 뿐이오. 10살 아이의 당돌한 대꾸에 장정들이 되레 말문이 막혔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윤서는 끝내 어미를 욕되게 하지 않았지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청송댁은 멍든 아이를 끌어안고 오래도록 등을 쓸었습니다. 윤서야, 아프지? 괜찮습니다, 어머니. 소자는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 조금만 기다리자. 이 어미가 반드시 내게 떳떳한 자리를 찾아주마. 청송댁의 눈빛이 다시 한번 단단해졌습니다. 그 다짐은 10년이 지나도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지요. 세월이 흐르는 동안 구씨 집은 청송댁이 떠날 때와는 딴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주인 자리를 꿰찬 매월은 사치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철마다 비단을 사들이고 값진 놀이개로 온몸을 치장했지요. 곳간의 곡식은 잔치와 노름으로 새어나갔습니다. 구덕원은 그런 매월을 말리기는커녕 함께 흥청거리며 재산을 축냈지요. 날이 이번에 청나라에서 들어온 비단이 그리 곱다지 뭐예요. 소첩, 그거 한 필만 사주세요. 허허, 내가 원한다면 10필인들 못 사주랴. 어머, 나리도 참. 소첩이 이래서 나리를 못 잇는다니까요. 두 사람이 그리 흥청대는 사이 구씨 집 살림은 밑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논밭을 하나둘 팔아치웠고 그것도 모자라 여기저기서 빚을 얻었었지요. 한때 고을에서 첫손 꼽던 단가가 이제는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겉으로 흥청거리면서도 매월의 속은 늘 편치 않았습니다. 10년 전 눈길로 내쫓은 그 여자가 이따금 꿈자리에 나타났던 것이지요. 어느 밤 매월은 심영을 조용히 불러들였습니다. 심영이, 자네 혹시 그 여자가 정말로 그 밤에 죽었다고 보나? 어인 말씀이십니까, 마님. 만삭에 그 눈길로 쫓겨났는데 살아있을 리가요. 허나 시신을 본 사람이 없질 않나. 나는 그게 영 마음에 걸려. 매월이 손톱을 잘근 깨물었습니다. 심영은 낮게 웃으며 그녀를 달랬지요. 설령 살아있다 한들 무슨 수로 이 집에 발을 들이겠습니까? 세상이 다 그 여자를 제 발로 나간 투기녀로 아는데요. 게다가 마님께는 그 투기 문서가 있질 않습니까? 그것만 쥐고 있으면 그 여자가 100번 돌아온들 꼼짝 못합니다. 하긴 그 문서가 있었지. 매월은 그제야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 위조 문서야말로 제 안방 자리를 지켜줄 부적이라 여긴 것이지요. 하여 태워 없애기는커녕 사당 깊숙한 글 속에 소중히 감춰두었습니다. 허나 그 부적이 훗날 제 목을 겨눌 칼이 될 줄은 매월은 꿈에도 몰랐지요. 날이 이러다 집안 거덜 나겠습니다. 좀 아끼셔야지요. 늙은 청지기가 걱정스레 아뢰면 구덕원은 되레 역정을 냈습니다. 잔소리 말게. 내 어디 굶어 죽기야 하겠나. 정 급하면 어디서든 돈을 빌리면 그만이지. 그리하여 구씨 집은 상주에서 가장 큰 객주의 손을 벌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청송댁이 주인인 그 객주였지요. 허나 구덕원도 매월도 그 객주의 안주인이 뉘신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얼굴 한 번 내밀지 않고 차임만 내세우는 그 안주인이 10년 전 제 손으로 내쫓은 조강지처일 줄이야 어찌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객주 어른, 이번에도 300냥만 융통에 주십사 하고 왔습니다. 구씨 집 청지기가 청송댁의 객주를 찾아와 굽실거렸습니다. 냥이란 엽전을 세는 단위이니 300냥이면 적지 않은 돈이었지요. 발을 사이에 두고 앉은 청송댁은 그
그 청지기의 얼굴을 알아보고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10년 전 제 집에서 부리던 늙은 청지기였던 것이지요. 구씨 댁이라 하였소. 예, 상주 구씨 댁입니다. 한때는 고을에서 알아주던 단가였는데 근래 형편이 많이 기울었지요. 사정이 딱하구려. 그 댁 안주인은 어떤 분이시오? 청송댁이 짐짓 담담히 물었습니다. 에구, 말도 마십시오. 기생 출신 첩이 안방을 꿰차고 앉아 살림을 거덜내고 있지요. 옛 안주인께서 계실 땐 이 지경이 아니었는데 옛 안주인이라니? 참으로 어질고 억척스러운 분이셨습니다. 헌데 투기죄로 쫓겨나셨다지 뭡니까? 만삭의 몸으로요. 소인은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청지기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발 뒤에서 그 말을 듣는 청송댁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지요. 허나 청송댁은 끝내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목소리를 가다듬어 이리 말했을 뿐입니다. 딱한 사정이니 이번 돈은 융통에 드리리다. 다만 문기는 확실히 받아두겠소. 문기란 돈을 빌리고 써주는 증서를 이르는 말입니다. 청송댁은 그날 구씨 집이 써 준 빈 문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 자리에선 아무도 몰랐지요. 그 밤 청송댁은 홀로 방에 앉아 그 문기를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구덕원의 낯익은 필체가 종이 위에 또렷했지요. 할멈은 잘 계실까? 나머지 은비녀는 아직 무사할까? 문득 옛 생각에 잠긴 청송댁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10년이 지났어도 그날의 억울함은 조금도 바래지 않았지요. 허나 청송댁은 이내 눈물을 닦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다. 청송댁은 그날부터 은밀히 움직였습니다. 구씨 집이 여기저기 진 빈문기를 차인을 시켜 하나둘 사들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남에게 진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 문기를 제 손에 거두어 드렸습니다. 안주인님, 남의 집 빈문기를 어찌 이리 모으십니까? 떼일 위험도 있는데요. 차인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청송댁은 조용히 웃었지요. 이것도 다 셈이 있어 그러는 것이니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게.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구씨 집이 진 빚의 태반이 청송댁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구덕원과 매월은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청송댁에게 목줄을 잡힌 셈이었지요. 허나 두 사람은 그런 줄도 모르고 여전히 흥청거리기만 했습니다. 한편 매월에게는 한 가지 남은 근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들 두현의 자리였지요. 두현은 어느새 13살이 되었으나 아직 종손으로 인정받지 못한 처지였습니다. 반가의 대를 잇는 봉사손이 되려면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문중의 승낙을 받아야 했던 것이지요. 봉사손이란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종손을 이르는 말입니다. 허나 문중 어른들의 의심은 갈수록 짙어졌습니다. 매월이 이 집에 든 것은 10년 전인데 두현은 벌써 13살. 셈을 따지면 매월이 이 집에 들기도 전에 난 아이였던 것이지요. 어른들이 그 나이를 물고 늘어질 때마다 매월은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날이 우리 두현이를 어서 족보에 올려야지요. 언제까지 이대로 둘 셈이세요? 문중 어른들이 영승낙을 안 하니 낸들 어쩌겠느냐. 어른들이 문제면 문서를 갖추면 되잖아요. 시명이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매월의 눈이 번득였습니다. 구덕원은 마뜩자는 낯빛이었으나 매월의 성화에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지요. 알겠다. 시명이를 불러 의논해보자. 그렇게 매월과 시명은 두현을 종손으로 세우기 위해 또 한 번 붓을 놀리기로 하였습니다. 10년 전 청송댁을 내쫓을 때 그랬던 것처럼 말이지요. 허나 두 사람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 붓끝이 10년 전의 죄악과 지금의 죄악을 하나로 꿰어버릴 결정적인 빌미가 되리라는 것을요. 그 무렵 청송댁의 객주에 뜻밖의 손님이 하나 찾아들었습니다. 상주에서 온 늙은 여인이었지요. 발 너머로 그 얼굴을 본 청송댁은 그만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10년을 그리던 얼굴,
바로 점례 할멈이었던 것입니다. 청송댁은 저도 모르게 발을 걷고 뛰쳐나갔습니다. 할멈, 점례 할멈 아니요. 뉘신데 소인을. 늙은 점례가 눈을 껌뻑이다. 이내 두 눈이 화등잔만해졌습니다. 세상에, 세상에나. 마님, 우리 마님이 아니십니까? 두 여인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 세월이 그 눈물 속에 다 녹아 흘렀지요. 살아 계셨군요. 소인은 마님이 그 눈길에서 잘못되신 줄로만 네 어찌 죽겠소. 할멈과 나머지 은비녀를 다시 만나기 전에는 죽어도 눈을 못 감지. 아이고 우리 마님 그 고생을 하시고도 이리 훤한 객주 마님이 되셨으니 노마님이 하늘에서 굽어보신 게지요. 점례는 청송댁의 손을 붙들고 놓을 줄을 몰랐습니다. 이윽고 청송댁이 조심스레 물었지요. 할멈, 그래 그 집은 요즘 어떠하오? 말도 마십시오. 그 매월이란 것이 아주 집안을 결단내고 있습니다. 헌데 마님, 요즘 더 큰일을 꾸미고 있지 뭡니까? 큰일이라니? 글쎄, 제가 데려온 두현이란 아이를 종손으로 세우겠다고 설이 심영이 놈을 시켜 족보를 뜯어 고친다지 뭡니까? 10년 전 마님 내쫓을 때 그 문서 꾸민 놈이 바로 그 놈인데 말이지요. 그 말에 청송댁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무언가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것이지요. 할멈, 방금 뭐라 하였소? 그 심영이란 자가 10년 전 그 문서도 꾸미고 지금 그 족보도 고친다 하였소. 예, 그렇습니다. 그 붓제주 하나는 귀신 같은 놈이라 날이 깨서 저런 일마다 그 놈을 부린답니다. 청송댁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가슴 속에서 10년을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지요. 할멈, 한 가지 더 묻겠소. 그 두현이란 아이 말이오. 정말로 서방님 핏줄이 맞소. 핏줄이라뇨.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 아이는 매월이 기방에 있을 적 어느 사내와 정을 통해 낳은 아이입지요. 먼 마을 저점이한테 맡겨 키우다 슬그머니 데려온 겁니다. 소인이 그 저점이가 사는 마을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저점이가 사는 마을을? 예, 그 아이 받은 산파도 아직 그 근방에 산다 들었습니다. 나리만 감쪽같이 속으신 게지요. 청송댁의 눈이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위조 문서를 뒤집는 일 말고도 저들의 거짓을 무너뜨릴 또 하나의 열쇠가 거기 있었던 것이지요. 할멈, 그 산파를 반드시 찾아주시오. 우리 객주 상단이 안 닿는 마을이 없으니 사람을 풀면 못 찾을 리 없소. 알겠습니다, 마님. 소인이 앞장서 찾아보지요. 청송댁은 그날로 믿음직한 차인들을 풀어 그 산파의 행방을 은밀히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멈, 그 은비녀 나머지 반쪽은 아직 잘 있소? 그럼요. 소인이 목숨처럼 지녀왔습지요. 여기 이렇게요. 점례가 품에서 낡은 헝겊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10년 전 그날의 은비녀 반쪽이 조금도 상하지 않은 채 곱게 쌓여 있었지요. 청송댁은 제 저고리 속 반쪽을 꺼내어 나란히 놓아보았습니다. 두 반쪽이 꼭 맞물려 온전한 은비녀 한 짝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두 짝이 다시 만났구려. 청송댁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노마님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되살아났지요. 두 짝이 다시 만나는 날, 그것이 이 집 진짜 안주인을 가리킬 것이다. 할멈, 이제 때가 온 것 같소. 마님, 그 말씀은 10년을 참고 기다렸소. 이제 저 집으로 돌아가 빼앗긴 것을 되찾을 때가 되었소. 내 아들 윤서의 자리를, 그리고 나의 억울함을. 청송댁의 두 눈에 10년을 벼려온 서슬이 번뜩였습니다. 조용하나 흔들림 없는 그 눈빛에 점례는 저도 모르게 옷깃을 여몄지요. 그날 밤 청송댁은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되찾을 길이 아직 험난하다는 것을 청송댁은 잘 알고 있었지요. 빈 문기를 쥐었다 한들 그것만으로 10년 전의 억울함이 풀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녀를 투기 끝에 제 발로 나간 여인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문서를 뒤집을 문서가 있어야 한다. 청송댁은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실마리가 바로 심영의 붓끝에 있음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요. 청송댁이 돌아갈 채비를 하는 사이 구씨 집에서는 매월과 심영의 일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심영은 낡은 족보를 펼쳐놓고 감쪽같이 붓을 놀렸습니다. 원래 없던 두현의 이름을 정실소생인 양기워 넣고 청송댁과 윤서의 흔적은 아예 지워버린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이만하면 누가 봐도 감쪽같지요. 심영이 흡족한 듯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매월이 그 족보를 들여다보며 입꼬리를 올렸지요. 과연 심영이 솜씨야. 이제 두현이가 어엿한 종손이 되는 거네. 헌데 마님, 10년 전 그 문서는 잘 간수하고 계십니까? 혹여 뒷말이 나올까 하여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투기 문기 말인가? 걱정 마. 아무도 못 찾을 때 깊이 감춰두었으니 그 여자는 이미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판인데 무슨 뒷말이 있겠나. 두 사람은 마주보며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10년 전의 죄악이 영영 묻힌 줄로만 알았던 것이지요. 바로 그 무렵 청송댁이 상주로 돌아왔습니다. 10년 만에 밟는 고향 땅이었지요. 청송댁은 곧장 구씨 집 소슬대문 앞에 섰습니다. 아들 윤서와 점례 할멈을 데리고서였습니다. 이리 오너라. 청송댁의 목소리가 대문을 울렸습니다. 하인이 나와 문을 빼꼼 열었지요. 뉘신데 이러십니까? 이 집 안주인 되는 사람이요. 나리를 뵈러 왔으니 어서 문을 여시오. 소란을 듣고 매월이 마루로 나왔습니다. 청송댁의 얼굴을 알아본 순간 매월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지요. 너는 오랜만이요. 매월이 10년이 지났는데도 나를 알아보는구려. 매월은 잠시 휘청했으나 이내 표독스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것을 잘 알았던 것이지요. 여봐라. 이 여자를 당장 내쫓아라. 10년 전 투기죄로 쫓겨난 그 여자다. 어디 감히 다시 기어들어. 매월이 악을 썼습니다. 마침 안에서 나온 구덕원도 청송댁을 보고는 귀신이라도 본 듯 뒷걸음질을 쳤지요. 자, 자네가 어찌 여길. 서방님, 10년 만에 뵙습니다. 그간 강령하셨는지요. 청송댁이 담담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착함이 오히려 매월을 더 다급하게 만들었지요. 뭣들 하느냐. 어서 저 여자를 끌어내지 못할까.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청송댁을 에워쌌습니다. 어린 윤서가 어미를 감싸며 소리쳤지요. 우리 어머니께 손대지 마시오. 어머니는 죄인이 아니오. 허나 세상은 여전히 청송댁을 제 발로 나간 투기녀로 알고 있었습니다. 문서와 소문 앞에서 진실은 힘을 쓰지 못했지요. 청송댁 모자는 결국 그날 대문 안에 발도 들이지 못한 채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허나 청송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청송댁은 관하로 나아가 현감에게 정소를 올렸습니다. 정소란 억울한 일을 관해 하소연하는 일을 이르는 말입니다. 사또 소인은 10년 전 억울하게 쫓겨난 구덕원의 본처요입니다. 소인을 내친 그 문서는 위조된 것이니 부디 굽어 살펴 주소서. 현감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위조라. 무슨 근거로 그리 말하는가. 그 문서에 찍힌 손도장은 소인이 약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강제로 찍힌 것이옵니다. 그 문서를 꾸민 자는 관아의 설이 심영이옵니다. 현감은 미간을 찌푸린 채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딱한 사연이나 증좌가 없으니 함부로 서리를 잡아들일 수도 없었지요. 그런데 곁에 선 형방이 냉큼 나섰습니다. 형방이란 관아에서 형벌과 옥사를 맡아보는 아전으로 바로 심영과 한통 속인 자였지요. 사또 저 여자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10년 전 제 발로 나간 투기녀가 이제와 관아의 서리를 무고하는 것이옵니다. 증좌도 없이 사람을 걸고 넘어지니 오히려 저 여자를 무고죄로 다스려야 마땅하옵니다.
무고란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꾸며 고발하는 일을 이르는 말입니다. 실은 시명이 청송대기 정소를 올릴 것을 미리 알고 형방을 비롯한 아전들을 구워 삶아 둔 터였지요. 현감의 귀에 들어가는 말이란 죄다 그 아전들을 거치니 현감도 그 농간에 휘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듣고 보니 증좌가 없질 않느냐? 그 위조라는 문서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지금 저쪽에서 감추고 있어. 증좌 없이 서리를 잡을 수는 없다. 물러가라. 청송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렇습니다. 10년 전 그 위조 문서는 매월이 깊이 감춰둔 채였습니다. 그것을 손에 넣지 못하는 한 위조를 증명할 길이 없었지요. 게다가 관아의 아전들이 죄다 저쪽 편이니 이 고을 관가에서는 아무리 하소연한들 소용이 없음을 청송댁은 깨달았습니다. 이 고을에서 안 되면 위로 올라가면 되리리다. 청송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길로 붓을 들어 가명에 올리는 소지를 지었지요. 가명이란 한도를 다스리는 관찰사가 있는 곳으로 고을 현감보다 윗자리였습니다. 소지란 관에 올리는 정식 소장을 이르는 말입니다. 큰 객주의 이름으로 올린 소장인데다 사연이 워낙 절절하니 가명에서도 그냥 덮을 수가 없었지요. 마침내 가명에서 상주 현감에게 엄한 분부가 내려왔습니다. 이 일을 정식으로 결송하여 그 전말을 소상히 아뢰라는 것이었지요. 일이 되니 현감도 더는 아전들의 말만 듣고 뭉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지켜보는 눈이 있으니 이제는 법대로 시비를 가릴 수밖에요. 청송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명의 붓끝을 잡으려면 반드시 그 위조 문서와 다른 문서를 나란히 놓고 견주어야 한다는 것을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매월은 청송댁을 도울 만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청송댁을 안타까워하던 문중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은근히 겁을 주고 제물로 입을 막은 것이지요. 어르신, 그 여자가 돌아와 없는 소리로 이 집을 흔들려 합니다. 어르신께서 괜히 그 여자 편을 드셨다간 어르신 체면만 상하실 텐데요. 나야 뭐 남의 집 부부 일에 끼어들 것이 있겠나. 한때 청송댁을 어질다 칭찬하던 백부마저 매월의 성화에 슬그머니 발을 뺐습니다. 재물 앞에 오래전 의리는 힘없이 무너졌지요. 청송댁의 편에 설 사람은 이제 어린 윤서와 늙은 점례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른들이 다 등을 돌리면 이제 어찌합니까? 윤서가 근심 어린 얼굴로 물었습니다. 청송댁은 아이의 머리를 쓸며 애써 웃어 보였지요. 윤서야, 사람은 등을 돌려도 진실은 등을 돌리지 않는단다. 너무 걱정 마라. 허나 그리 말하는 청송댁의 마음도 실은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명은 청송댁에게 무고죄를 씌워 옥에 가두려 들었습니다. 며칠 안에 증좌를 내놓지 못하면 청송댁이 도리어 벌을 받게 될 판이었지요. 그 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하나의 불행이 닥쳤습니다. 상주까지 청송댁을 따라온 늙은 단실이 그만 병으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단실이 정신 차리시오. 단실이 자네 왔는가? 내 걱정은 말고 자네 일이 나었어. 무슨 소리요? 나를 걷어주느니니 이리 누웠는데 내가 청송댁은 단실의 손을 붙들고 오열했습니다. 10년을 친 자매처럼 의지해 온 사람이었지요. 그 손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청송댁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단실이 죽지 마시오. 제발. 허나 단실은 힘없이 웃을 뿐이었습니다. 울지 말게 자네가 우는 건 영 안 어울려. 자네는 이기는 사람이야. 꼭 이기게. 그 말을 끝으로 단실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청송댁을 거두어 새 삶을 열어준 그 손이 마침내 힘을 잃은 것이지요. 청송댁은 밤새 통곡했습니다. 초라한 상을 차려 단실을 떠나보내는 내내 그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지요. 10년을 벼려온 계획은 벽에 부딪혔고 하나뿐인 은희는 세상을 떠났으며 제 몸마저 옥에 갇힐 처지였습니다. 되찾기는커녕
가진 것마저 다 잃을 판이었지요. 그런 어미의 곁을 어린 윤서가 말없이 지켰습니다. 밤이 깊도록 흐느끼는 어미의 등을 10살배기 손으로 가만가만 쓸어주었지요. 어머니, 소자가 곁에 있습니다. 울지 마세요. 윤서야, 이 어미가 너무 큰 것을 넘보았나 보다. 괜히 너까지 이 험한 길에 끌어들여 고생만 시키는구나. 아닙니다, 어머니. 소자는 어머니가 억울하게 쫓겨난 그날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오르신 걸 소자가 아는데 어찌 여기서 그만두시겠습니까? 10살 아이의 그 말이 무너지려던 청송댁의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청송댁은 아이를 끌어안고 다시 한번 눈물을 삼켰지요. 게다가 매월과 심영은 마지막 쐐기를 박으려 들었습니다. 두현을 종손으로 올리는 문중대사의 날짜를 바로 사흘 뒤로 못 박아 버린 것이지요. 그날 족보에 두현의 이름이 오르고 나면 청송댁이 무슨 수를 쓴들 뒤집기 어려워질 판이었습니다. 사흘이면 다 끝난다. 그 안에 저 여자가 옥에 갇히든 제풀에 물러가든 두현이는 이 집 종손이 되는 게야. 매월이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청송댁을 올가맨 올가미가 이제 목을 조여 오고 있었지요. 내가 정녕 여기서 무너지는 것인가. 칠흑 같은 방 안에서 청송댁은 처음으로 무릎이 꺾이는 듯 했습니다. 창밖에는 10년 전 그날처럼 찬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지요. 되찾겠다던 10년의 다짐이 눈발 속에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 밤 청송댁은 뜬 눈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은인을 잃고 문중은 등을 돌렸으며 제 몸마저 옥에 갇힐 처지였지요. 아무리 궁리해도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죽어가던 단실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되살아났습니다. 자네는 이기는 사람이야. 꼭 이기게. 청송댁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득히 먼 옛날의 목소리가 함께 떠올랐지요. 세상을 떠나기 전 시어머니가 남긴 그 말이었습니다. 지게미와 쌀겨를 함께 씹은 아내는 하늘도 함부로 내치지 않느니라. 청송댁은 그 말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무언가가 번쩍 스쳐 지나갔지요. 그렇지. 삼불거란 아내에게 허물이 있어도 결코 내쫓지 못하는 세 가지 경우를 이르는 옛법도였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가난을 함께 견디다 부귀해진 조강지처는 내치지 못한다는 것이었지요. 또 하나는 쫓겨나도 돌아갈 곳 없는 아내를 내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집이 찢어지게 가난하던 시절 지아비와 함께 지게미와 쌀겨를 씹으며 이 집을 일으킨 사람이다. 게다가 친정마저 몰락하여 돌아갈 곳조차 없었지. 그런 나를 내친 것부터가 애당초 법도에 어긋난 일이었어. 청송댁은 무릎을 쳤습니다. 10년을 오직 억울함에만 사로잡혀 정작 제 발밑에 있던 이 법도를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이지요. 위조 문서를 뒤집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나를 내친 그 일이 법도에 맞는 일이었느냐 하는 것을요. 어머니, 무슨 좋은 수라도 떠오르셨습니까? 잠에서 깬 윤서가 물었습니다. 청송댁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났지요. 윤서야, 이 어미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구나. 날이 밝으면 저들의 판을 우리 판으로 뒤집을 것이다. 때마침 청송댁이 가명에 올린 소지가 힘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명의 엄한 분부가 내려오니 상주 현감은 마침내 정식으로 결송의 자리를 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지요. 결송이란 시비를 가려 판결을 내리는 일을 이르는 말입니다. 사또 소인이 한 가지 더 아를 것이 있사옵니다. 현감 앞에 나아간 청송댁은 그동안 사모은 구씨 집 빈 문기 뭉치를 내놓았습니다. 소인은 구씨 집이 진 빈 문기를 모두 쥐고 있사옵니다. 그 액수가 이 집 재산을 훌쩍 넘지요. 하여 결송의 날 구덕원과 그 집 식소를 하나도 빠짐없이 부르시어 그 빚의 시비까지 함께 가려 주시옵소서. 현감은 그 문기 뭉치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만한 빚을 쥔 채권자이니 구씨 집안 사람들을 한자리에 불러 세울 명분은 넉넉했지요. 게다가 가명이 지켜보는 일이라 이번에는 아전들의 농간에 휘둘려 뭉갤 수도 없었습니다. 좋다. 사흘 뒤 동원 앞들에 결송의 자리를 열겠다. 구덕원과 그 집 식솔 그리고 이 일에 얽힌 자들을 모두 부르라. 가명의 소상이 아뢰어야 할 일이니 한 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 빈문기는 저들을 응징할 칼이 아니라 도망칠 구멍 하나 없이 저들을 법의 마당으로 불러낼 지렛대였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가명의 눈이 있는 한 이 고을 아전들도 더는 함부로 붓을 놀리지 못할 터였지요. 마침내 결송의 날이 밝았습니다. 공교롭게도 매월이 두현을 종손으로 올리려던 바로 그날이었지요. 동원 앞들에는 구덕원과 매월, 서리 시명, 문중 어른들, 그리고 구경 온 고을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현감이 자리에 앉자 청송댁이 나아가 절을 올렸습니다. 사또 소인이 오늘 이 자리를 청한 것은 빚을 받기 위함이 아니옵니다. 10년 전 이 집에서 억울하게 쫓겨난 사연을 밝히기 위함이옵니다. 뭐시라? 저 여자가 또 헛소리를. 매월이 발끈했으나 현감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하라. 청송댁 계속 아뢰어라. 사또 무릇 예법의 삼불거라는 것이 있사옵니다. 아내에게 허물이 있어도 내치지 못하는 세 가지 경우이옵니다. 첫째, 함께 3년상을 치른 아내를 내치지 못하고, 둘째, 돌아갈 곳 없는 아내를 내치지 못하며, 셋째, 가난을 함께 견디다 부귀해진 조강지처를 내치지 못한다 하였사옵니다. 청송댁의 목소리가 앞들에 낭낭하게 울렸습니다. 소인은 구덕원이 찢어지게 가난하던 선비 시절 삭바느질과 나물 장사로 이 집을 일으킨 조강지처이옵니다. 또한 친정이 몰락하여 돌아갈 곳조차 없는 몸이었지요. 그러하니 소인은 삼불거에 두 가지나 해당하는 아내이옵니다. 이런 소인을 내친 것부터가 애당초 예법을 어긴 일이 아니고 무엇이옵니까? 좌중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문중 어른들도 그 말에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지요. 조강지처를 내치는 것은 사족으로서 크게 지탄받을 일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소인은 제 발로 나간 것이 아니옵니다. 소인을 내친 그 투기 문서는 소인이 약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강제로 손도장에 찍힌 위조 문서이옵니다. 닥쳐라. 시명이 소리쳤습니다. 사또 저 여자는 증좌도 없이 함부로 사람을 무고하고 있사옵니다. 그 문서가 위조라면 어디 그 증좌를 내놔 보라 하십시오. 바로 청송댁이 기다리던 말이었습니다. 청송댁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스쳤지요. 증좌라. 좋소. 그럼 그 문서를 이 자리에 내놓으시오. 매월이 그대가 깊이 감춰두었다는 그 투기 문서 말이오. 매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런 문서가 어디 있다고. 없다. 그럼 그대는 무엇으로 내가 쫓겨난 것이 정당하다 우길 셈이오? 그 문서가 있어야 내가 죄인이 되고 없으면 나는 억울하게 쫓겨난 조강지처가 될 뿐인데. 매월은 잠시 당황했으나 이내 표독스레 잡아댔습니다. 그런 문서는 세상에 없소. 저 여자가 없는 문서를 지어내 나를 모함하는 게요. 사또 새빨간 위증이었습니다. 문서를 내놓으면 위조가 드러나고 없다 하면 축출의 근거가 사라지니 매월은 아예 문서 자체를 부정하기로 한 것이지요. 허나 청송댁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없다. 그럼 증인을 부르겠소. 여봐라. 구씨 집 청지기를 들라 하라. 이윽고 늙은 청지기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10년 전 그날 축출의 현장을 두 눈으로 본 사람이었지요. 청송댁이 은밀히 사람을 넣어 미리 그 마음을 돌려놓은 터였습니다. 바른대로 아뢰어라. 10년 전 그날 무엇을 보았느냐. 청지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사옵니다. 그날 밤 안주인 마님은 약에 취해 정신을 잃고 계셨고
저 설이 심영이 붓으로 문서를 쓴 뒤 마님의 손을 끌어다 억지로 손도장을 찍었사옵니다. 그 문서는 지금 사당 안궤 속에 감춰져 있사옵니다. 소인이 매월 아씨가 거기 넣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사옵니다. 매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현감이 즉시 명하자 관차가 사당궤에서 그 문서를 찾아왔지요. 10년을 묻혀있던 위조 문서가 마침내 햇빛 아래 드러난 것입니다. 함께 압수한 조작된 족보도 그 곁에 놓였습니다. 글씨를 감정할 필집을 들라하라. 현감이 명했습니다. 필집이란 글씨를 살펴 진위를 가리는 이를 이르는 말입니다. 늙은 필집이 나아가 10년 전 문서와 새 족보를 나란히 놓고 오래도록 견주었습니다. 이윽고 고개를 들어 아뢰었지요. 삿도 두 문서의 획을 누른 힘이며 삐침의 버릇이 털끝만큼도 다르지 않사옵니다. 이는 분명 한 사람의 손에서 나온 글씨이옵니다. 문중 어른들도 두 문서를 돌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가 봐도 같은 필체였지요. 청송대기 시명을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10년 전 소인을 내친 위조 문서도 오늘 두현을 종손으로 올리려는 조작된 족보도 모두 저 설이 시명의 붓끝에서 나왔사옵니다. 저자는 10년 전에는 대조할 문서가 없어 무사했으나 오늘 제 손으로 또 족보를 고치는 바람에 스스로 두 번째 증좌를 만들어낸 것이옵니다. 시명의 낯빛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필집의 감정에 문중의 눈까지 더해지니 제 아무리 붓재주가 귀신 같다 한들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지요. 이것은 아니옵니다. 삿도. 소인은 그저 시키는 대로 저놈을 매우 쳐라. 관차가 시명을 형틀에 묶고 매를 들자 궁지에 몰린 시명은 마침내 등을 돌렸습니다. 제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함께 이를 꾸민 매월을 팔아버린 것이지요. 자, 잘못했사옵니다. 다 매월 아씨의 사주였사옵니다. 10년 전 투기 문서도 오늘 족보도 모두 매월 아씨가 시켜서 한 일이옵니다. 이 죽일 놈이 어디서 나를 팔아. 매월이 발악하며 마지막으로 발버둥을 쳤습니다. 삿도 저놈이 제 죄를 소인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옵니다. 소인은 그저 안방을 지켰을 뿐이옵니다. 허나 이미 판은 기울었습니다. 위조 문서와 조작된 족보, 청지기의 증언과 필집의 감정, 그리고 등을 돌린 시명까지 매월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지요. 그런데도 청송대계 폭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삿도 한 가지 더 아를 것이 있사옵니다. 매월이 종손으로 세우려는 저 두현이라는 아이는 실은 구덕원의 자식이 아니옵니다. 무엇이라? 좌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구덕원조차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매월이 이 집에 들어온 것은 지금으로부터 꼭 10년 전이옵니다. 헌데 저 두현은 올해 13살이지요. 셈을 헤아려 보시옵소서. 두현은 매월이 이 집에 들기도 새해나 전에 태어난 아이옵니다. 어찌 이 집에 들어와 낳은 자식일 수가 있겠사옵니까? 기방에 있을 적 다른 사내와 정을 통해 낳은 아이를 날이 핏줄이라 속여 데려온 것이옵니다. 그럴 리가. 저 아이는 내가 젊은 시절 둔 자식이라 하지 않았느냐. 구덕원이 매월을 돌아보며 부르짖었습니다. 매월은 입술만 파르르 떨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의심되시거든 그 시절 매월의 해산을 도운 산파를 부르시옵소서. 소인이 상단 사람을 풀어 그 산파를 이미 찾아두었사옵니다. 이윽고 청송대기 여러 날 수소문 끝에 찾아낸 늙은 산파가 불려나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소인이 13해 전 저 매월 아씨의 해산을 도운 적이 있사옵니다. 사내 아이였지요. 그 아이가 바로 저 두현이옵니다. 그때 매월 아씨 곁에는 어느 장돌뱅이 사내가 있었고 구씨댁이라는 이름은 그 자리에서 들어본 적도 없었사옵니다. 구덕원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10년을 제 핏줄인 줄 알고 애지중지 키운 아이가 실은 남의 자식이었다니요. 매월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삿도, 소인이 이 집의 진짜 종부임을 밝힐 증좌가 있사옵니다.
청송대기 품에서 한 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곁에 선 점례 할멈도 나머지 반쪽을 꺼내었지요. 두 반쪽을 나란히 맞추자 온전한 은비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돌아가신 노마님께서 이 집 종부에게만 물려주시던 표식이옵니다. 임종하시며 반쪽은 소인에게, 반쪽은 여기 유모 점례에게 맡기셨지요. 두 짝이 다시 만나는 날, 그것이 이 집 진짜 안주인을 가리킬 것이라 하셨사옵니다. 점례가 눈물을 흘리며 아뢰었습니다. 소인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들었사옵니다. 노마님께서 마지막까지 종부로 인정하신 분은 오직 청송댁 마님 한 분뿐이옵니다.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위조 문서도, 조작된 족보도, 두현의 출생도, 그리고 진짜 종부가 누구인지도 말이지요. 온 집안이, 아니 온 고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전들의 농간에 휘둘렸던 현감도 가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제는 법대로 시비를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감은 이 모든 전말을 가명에 낱낱이 아뢰겠노라 밝힌 뒤 마침내 판결을 내렸습니다. 들으라. 서리시명은 문서를 위조하여 양가를 어지럽혔으니 그 죄가 무겁도다. 관직을 삭탈하고 엄히 다스릴 것이다. 매월은 위조를 사주하고 남의 씨를 종손으로 속여 세우려 하였으니 그 죄 또한 크도다. 이 집에서 내쫓아 마땅한 벌을 내릴 것이다. 이어 현감의 눈길이 구덕원에게 향했습니다. 구덕원, 그대는 삼불거의 법도를 어기고 조강지처를 내쳤으며 첩과 간교한 자에게 휘둘려 집안을 그르쳤도다. 사족으로서 크게 부끄러운 일이니 문중의 처분에 따라 근신할지어다. 아울러 10년 전 그 축출은 위조에 근거한 것이니 마땅히 무효로 하노라. 구덕원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뒤늦은 후회가 밀려들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요. 그리고 구씨 집안의 종부 자리는 본디 주인인 청송댁에게 돌려주노라. 그 아들 윤서는 이 집의 적장자이니 마땅히 대를 이을 종손으로 세우라. 윤서가 어미 곁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비 구덕원을 향해 또렷이 말했지요. 소자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중요치 않습니다. 소자를 낳아주고 열해를 지켜주신 어머니, 그분이 소자의 아버지이자 어머니이십니다. 그 말에 구덕원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통쾌해야 할 결말이었습니다. 청송댁이 마음만 먹으면 빈문기로 구씨 집을 통째로 거두어 제 것으로 삼을 수도 있었지요. 허나 청송댁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사또, 소인은 이 집의 재물도 안주인의 호사도 바라지 않사옵니다. 소인이 되찾고자 한 것은 오직 잃어버린 이름과 제 아들의 떳떳한 자리뿐이옵니다. 청송댁은 현감 앞에 쥐고 있던 빈문기 뭉치를 꺼내더니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죄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 불길에 구씨 집을 올가매던 목줄이 재가 되어 흩어졌지요. 집안이 다시 일어설 길을 손수 터 준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면목이 없소. 내 그대에게 못할 짓을 하고도 구덕원이 목이 메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청송댁은 그런 지아비를 잠시 바라보다 담담히 입을 열었지요. 원망이 없다면 거짓이겠지요. 허나 원망은 독과 같아 품는 사람의 속부터 썩게 하는 법입니다. 저는 그 독을 10년이나 품고 살았으니 이제는 내려놓으려 합니다. 그러고는 마당 한 구석에 넋을 놓고 앉아있던 두현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어미 매월은 끌려가고 제 핏줄인 줄 알았던 집에서마저 버림받은 아이였지요. 10세 살아있는 겁에 질려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두현아, 소인을 벌하시려는 겝니까? 네, 죄가 아니다. 어미가 지은 죄를 어찌 자식이 지겠느냐. 갈 곳이 없거든 이 집에 남아라. 이 어미가 너를 거두어 반듯한 사람으로 키우마. 두현은 그 앞에 엎드려 왈칵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를 낳은 어미에게서도 받아보지 못한 따뜻한 말을 하필 원수의 자리에 있던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지요. 지켜보던 고을 사람들도 하나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세상에
저 매정한 세월을 겪고도 저리 너그러울 수가. 저러니 하늘이 저 사람을 끝내 저버리지 않은 게지. 세월이 흘러 윤서는 반듯한 선비로 자라 집안을 크게 일으켰습니다. 두현 또한 청송댁의 손에서 자라 형을 따르는 어진 아우가 되었지요. 두 아이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친형제보다 더 우애가 깊었습니다. 그리고 윤서는 어미 청송댁을 지극한 효로 봉양했지요. 눈보라 치던 밤 눈길에 쫓겨났던 여인은 이제 온 고을이 우러르는 어진 종부가 되어 소슬대문을 떳떳이 드나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두고두고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가난을 함께 견딘 아내를 저버린 자는 하늘이 그냥 두지 않는 법이지. 참고 견딘 조강지처의 한은 하늘이 대신 갚아주느니라. 지게미와 쌀겨를 함께 씹은 아내는 하늘도 함부로 내치지 않는 법입니다. 그 고든 마음이 10년의 모진 세월을 건너 마침내 빼앗긴 자리를 되찾은 것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